일기 쓰기만 해도 괜찮을까요? 라고 하면 괜찮지 않겠죠. 다만 일기 쓰기를 굉장히 중심에 놓고 가는 거는 전 찬성하고요. 왜냐하면 아이들, 특히 어린아이들이 일기를 쓰지 않는다면 사실 쓸 글이 없거든요. 아이들에게 벌써 책을 뭐 읽고 나서 요약을 하라고 한다. 요약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. 또는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라고 한다. 독후감은 읽고 난 뒤에 감정, 감상을 쓰는 거거든요. 그럼 책의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느낀 거.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든 장르들이에요, 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 일기란 말이죠. 처음에는 이제 쓰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계속 나열을 할 거예요. 뭐뭐 했다, 뭐뭐 했다, 뭐뭐 했다. 그런 글도 계속 쓰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시기가 옵니다. 근데 그 시기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죠. 아이들의 언어 발달 또는 독서량, 부모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. 근데 아이들이 나열하는 글쓰기에서 하나의 사건 중심으로 글쓰기가 이제 바뀌는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런 글들은 논리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내가 오늘 굉장히 억울했던 일에 대해서 쓰면 무슨 상황이었고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들이고 나는 왜 억울했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고 다음에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논리적인 사고 구조인 겁니다.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도 논리를 키우기 위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.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 장르의 글들이 필요하니까 일기만 써서는 안 되겠죠. 하지만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일기를 기반으로 글쓰기 근육을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실제로 제 글을 써온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 그런 글쓰기로 키워진 근육이 튼튼한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주제를 주고 글을 쓸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써낸다는 겁니다. 손으로 글을 쓰는 것하고 자판을 두드려서 글을 쓰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죠. 실제로 뇌과학에 대한 연구를 보면 손으로 글을 쓸 때 뭔가를 기억하고 학습하는 능력 또는 자판을 이제 쳐가지고 뭔가를 입력하고 암기하는 거 이게 확실하게 두뇌 활동 영역이 다르다. 직관적으로 좀 봐도 우리가 어떤 거를 실제로 연필을 잡아서 글로 쓸 때 내가 그 글을 직접 보게 되잖아요, 그죠? 내 손과 내 시선과 내 머리가 일치하는 겁니다. 그런데 자판을 두드리는 행위는 내 손은 밑에 있고 화면은 앞에 있다는 거죠. 내 손이 움직이는 것하고 사실 내 눈은 별개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학습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이들이 뭔가를 공부하고 익힐 때는 손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. 그런데 연필이나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은 잘 없어요. 강의장에서도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. 학습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손으로 글 쓰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어떤 자판을 이용한 글쓰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떤 과제를 낼 때도 레포트를 요즘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. PPT 발표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연필 쓰기만 강조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자판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.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. 비율로 따지자면 뭐 7대3 정도 손으로 쓰는 글씨를 70% 정도 하면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는 자판으로 글씨 치는 걸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하나 추가하자면 손으로 글을 써서 뭔가 기록을 남길 때는 원고지를 활용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왜냐하면 원고지라는 게 이 기록을 정리해서 보관하는데 굉장히 뭔가 정갈한 느낌을 줘요. 그리고 분량 같은 걸 확인하기도 좀 수월하죠.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도 오늘은 어느 정도를 썼구나. 그동안 이 정도의 글을 써왔구나.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걸 이제 언급해 주는 거죠. 와, 이번 주에도 이 정도의 글을 썼구나. 저번 주만큼 썼구나. 또는 더 많이 썼구나.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원고지라는 겁니다. 글쓰기를 재밌게 하려면 글쓰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. 플러스 알파라는 게 글쓰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주변 요소인 거죠.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할 때는 항상 뭔가 음식을 놓고 하고 또는 장소가 책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해요. 카페라든가 공원 또는 영화관 뭐 벤치 이런 데에서 글을 쓰죠. 그리고 주제를 굉장히 자유롭게 줍니다.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공부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주제 있죠. 뭐 엄마가 내일부터 콧수염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? 또는 자동차 타이어가 흰색이면 어떻게 될까? 뭐 이런 상상 글쓰기도 해보고 내가 달나라로 우주여행을 가면
달나라에서의 1년은 지구에서의 10년인데 여행을 가기 전에 엄마에게 작성하는 편지를 써보자.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.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이제 선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,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. 친구가 되었든 엄마나 아빠가 되었든 또 형제 자매가 되었든 글쓰기에 대한 그런 지루함 같은 게 없어지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글쓰기는 공부, 글쓰기는 학습, 혼자 어서 해야 되는 것,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좀 지루해하죠. 그래서 글쓰기를 학습과 너무 일찍 결부시키지 않는 게 좀 필요하고, 그리고 글을 너무 엄격하게 보는 것도 또 문제예요. 무슨 말이냐,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에 아이가 글을 썼다 그러면 그 글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올곧은 생각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지금 당장 버려도 좋은 것, 이런 주제로 이제 글을 써보거든요. 그럼 아이들이 뭐 침대,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을 쓰다가 가끔씩 동생을 쓰는 친구도 있어요. 동생 꼴도 보기 싫다고 막 버려야 된다고. 그러면 이제 그런 글을 보는 부모님들은 흥분하는 거죠. 글은 바람직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그런 불손한 생각들이 들어간 거잖아요. 근데 그게 바로 글을 재미없게 만드는 부모님들의 반응이에요.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? 그런 생각 해도 되는 거죠. 동생이 너무 싫으면 막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, 그죠? 근데 그런 걸 이제 글로 표현하게 해주는 겁니다.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글에 썼다고 그 생각을 막 평생 가지고 가겠습니까?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썼다가 발표할 때가 되면 이건 안 읽고 싶어요,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. 썼지만 자기도 이 생각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, 이런 걸 안다는 거죠. 근데 글을 너무 신성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. 그냥 솔직한 감정을 풀어내고 생각을 써내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